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반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3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아온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재벌가에 숨겨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30년 동안 돌봐온 그 집 아이가 제 피부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숨기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 이름은 김은자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냥 가정부 김씨로 불려왔어요. 30년 동안 말이죠. 강남 한복판의 대저택. 윤 회장 댁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5살 때였어요. 어린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절박했던 시절이었죠.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술에 취해 세상을 떠났고 저는 살기 위해 이 집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낡은 첼로 케이스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음대에서 첼로를 전공했던 저였지만 현실 앞에서는 음악도 꿈도 모두 내려놓아야 했어요. 첼로 케이스는 제 방 구석에 묻어두고 대신 걸레와 빗자루를 들었죠. 그런데 그 첼로 케이스 안에는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선물해준 음반지. 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반지였죠. 이건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언젠가 우리 딸에게도 물려주자.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우리 딸은 20살 그의 장마철의 시장에서 제 손을 놓친 채 영영 사라져버렸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악몽이에요. 빗속에서 엄마 엄마 하며 울던 작은 목소리. 그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진 작은 등. 그 후로 반지는 제게 죄책감의 상징이 되었어요. 딸에게 물려줄 수 없는 반지. 빈 약속의 증거. 윤 회장 댁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의 방에 갇혀 지내는 가족들이 있었죠. 회장님은 항상 서재에 틀어박혀 계셨고 여사님은 우울증으로 병원을 오가셨어요. 아들인 윤도원 전무는 그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와서는 이상한 웃음을 지으셨거든요. 특히 젊은 여자 직원들을 볼 때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런 집안에 변화가 온 건 15년 전이었어요. 회장님의 딸 엘리 양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아빠, 이 아이는 라임이에요. 제 딸이에요. 엘리 양은 그날 너무 창백해 보였어요.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는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엘리 양은 아이를 제게 맡기고는 며칠 뒤 해외로 떠나셨어요. 음악 공부를 마저 하고 오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1년, 2년. 결국 소식 없이 10년이 흘렀죠. 그 사이 저는 라임이를 키웠어요. 마치 제 딸처럼. 아니, 정말로 제 딸 같았어요. 라임이가 첫걸음을 뗄 때, 첫 말을 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특히 라임이가 5살 때 처음 첼로를 만졌을 때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모, 이 소리 좋아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몰래 라임이에게 첼로를 가르쳐 줬어요. 제 방에서 나온 낡은 첼로로 말이죠. 이모, 왜 이모는 첼로를 안 해요? 이모가 연주하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이모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단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첼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잃어버린 딸도. 그날은 평범한 대청소 날이었어요.
윤 회장님이 몇 년에 한 번씩 시키는 창고 정리였죠. 오래된 가구들과 박스들 사이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데 벽 한쪽이 다른 곳보다 새로 칠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으로 벽을 두드려 보니 뭔가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벽지를 살짝 뜯어보니 문이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낡은 매트리스, 몇 권의 책, 그리고 녹음기 하나. 녹음기를 재생해 보니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원 오빠가 자꾸 따라와. 무서워요. 아빠는 모르는 척하고 엄마는 우울해하시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죠? 그 목소리는 엘리 양이었어요. 라이미가 태어나면 우리는 음악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엘리 양이 왜 이런 방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녹음을 더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오늘도 도원 오빠가 술에 취해서 제 방에 들어오려 했어요. 문을 잠그고 있는데도 계속 두드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이미와 함께 이곳을 떠날 거예요. 그 전에 이 모든 걸 기록해둬야겠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녹음은 거기서 끊어졌어요.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거기서 뭐하고 있나? 윤도원 전무였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 그냥 청소를. 들은 게 있나? 제가 고개를 저으려는 순간 전무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김은자,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 거다. 알겠나? 그의 소나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네, 네. 이 방은 없는 거다. 영원히. 전무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엘리 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라이미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라이미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라이미가 첼로를 연주할 때 보이는 습관들이 제가 예전에 제 딸에게 가르쳐 준 것과 똑같았어요. 활을 잡는 방법, 자세를 잡는 법, 심지어 연주 전에 심호흡을 3번 하는 것까지. 라이마, 첼로는 누구에게 배웠니?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건 라이미가 연주하는 곡들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즐겨 연주하던 곡들, 특히 제가 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자장가들을 라이미가 완벽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설마.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첼로 케이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죠. 반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For my dear 1995년 9월 17일. 1995년 9월 17일. 제 딸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는 제가 딸에게 지어주려 했던 이름의 첫 글자였어요. 은영이의 이. 하지만 딸을 잃어버린 후 저는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딸이라고만 불렀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반지가 제게 있는 거죠? 남편이 제게 준 반지라고 했는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죠. 남편과 결혼하기 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죠. 다만 어린 시절 함께 지냈던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고 항상 저를 돌봐줬어요. 그런데 언니가 18살이 되던 해 갑자기 고아원을 떠났어요. 은자야, 언니가 좋은 집에 입양 가게 됐어.
나중에 꼭 찾아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언니 소식은 들을 수 없었죠. 혹시 그 언니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사님 혹시 엘리 양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라이미를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은자 씨, 사실 엘리는 우리가 입양한 아이였어요. 입양요? 네. 엘리가 18살 때 우리 집에 왔죠.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음악에 재능도 뛰어났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엘리 양이 고아원 출신인가요? 네, 마포구에 있는 고아원에서 왔어요. 왜 그러세요? 마포구 고아원. 제가 자란 바로 그곳이었어요. 혹시 엘리 양의 본명을 알 수 있을까요? 김은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온 후 엘리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김은영. 제 언니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엘리 양이 제 언니였다는 건가요? 그리고 라이미는 제 언니의 딸이고 제 조카라는 건가요? 여사님, 혹시 엘리 양이 남긴 물건이 있나요? 몇 가지 있긴 한데. 왜 그러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제가 혹시 엘리 양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사님은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어요. 잠깐, 은자 씨, 혹시 그때 윤도원 전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십니까? 여사님과 저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라임이 교육 문제로. 전무는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김은자, 자네는 할 일이나 하게. 네. 그날 밤 여사님이 몰래 제 방으로 오셨어요. 은자 씨, 이거 보세요. 여사님이 가져온 건 엘리 양의 일기장이었어요. 이 중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여사님이 펼쳐 보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가정부가 왔다. 이상하게 낯이 익다. 특히 손의 모양이나 걸음걸이가. 혹시 내가 찾던 그 사람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어요. 가정부의 이름이 은자라고 했다. 내가 어릴 때 불렀던 동생 이름과 같다. 우연일까? 아니면 제 손이 떨렸어요. 여사님, 이게 은자 씨, 혹시 정말로 엘리와 남매가 아니실까요? 그날부터 저와 여사님은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마포구 고아원에 연락해서 기록을 확인해 봤죠. 1970년대 기록이라 많이 훼손되었지만 다행히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김은영 1975년생과 김은자 1980년생과 같은 시기에 고아원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둘 다 형제자매로 추정이라는 메모가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엘리 양의 방에서 했어요. 여사님과 함께 엘리 양의 방을 뒤지던 중 책상 서랍 뒤쪽에 숨겨진 편지를 발견했거든요. 편지 봉투에는 은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을 떨며 편지를 열어봤죠. 은자야,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뜻이겠지. 나는 내가 이 집에 온 순간부터 알아봤어. 어떻게 모르겠니? 너는 내 소중한 동생이잖아. 하지만 직접 말할 수가 없었어. 이 집의 상황 때문에. 도원이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라이미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라이미를 데리고 떠날 거야. 안전한 곳으로. 하지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라이미를 부탁해. 너만이 라이미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반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야. 나는 라임이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겠어. 대신 너에게 맡길게. 언젠가 라임이가 크면 이 반지의 의미를 알려줘.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사랑하는 동생 은자에게. 언니 은영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였어요. 정말로 제 언니였어요. 그리고 라임이는 제 조카였고요. 여사님, 이게 은자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네요. 하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으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PS. 창고 지하에 내가 숨겨둔 상자가 있어. 거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비밀번호는 우리 생일을 합친 숫자야. 밤이 깊어서야 저와 여사님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찾아보니 정말로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언니 생일 0917과 제 생일 0423을 합친 09170423이었어요. 상자가 열리자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 언니가 저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함께 책을 읽는 모습. 두 번째는 윤도원 전무와 관련된 증거들이었어요. 엘리 양을 스토킹한 사진들, 협박하는 내용의 메모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엘리 양을 감금했던 숨겨진 방의 열쇠였어요. 세 번째는 라이미의 출생 증명서였어요. 아버지 이름 칸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 양이 남긴 마지막 녹음이 들어있는 USB였어요. USB를 재생해 보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자야, 내가 이 녹음을 남기고 있다는 건 아마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뜻일 거야. 도원이가 나를 해외로 보내려고 해. 라이미는 두고 가라면서. 나는 절대 라이미를 두고 갈 수 없어. 라이미는 내 전부야. 그래서 오늘 밤 라이미와 함께 이 집을 떠날 거야.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도원이를 조심해. 그리고 은자야, 나는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이 넓은 세상에서 내 유일한 가족인 너를. 라이미를 부탁해. 그 아이에게 우리 이야기를 들려줘.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 알게 해줘.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여사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은자 씨, 우리가 너무 늦었나요? 아니에요, 여사님. 이제라도 진실을 찾았잖아요. 하지만 그때 지하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죠. 저희는 급히 증거들을 상자에 다시 넣고 숨었어요. 내려온 사람은 윤도원 전무였어요. 그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더니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여기 뭔가 숨겨놨을 텐데. 전무는 한참 동안 뒤적거리다가 결국 빈손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한참 후에야 숨을 쉴 수 있었죠.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리고 경찰에도. 다음 날 아침 회장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회장님은 믿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편지와 녹음, 사진들을 보시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되셨죠. 이런 일이 내가 몰랐다니. 회장님, 저희가 늦게나마 진실을 찾았으니 이제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 맞네. 은자. 아니, 은자야. 내가 우리 가족이었구나. 회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아버지 같은 분에게 안긴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물을 방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무슨 감동적인 상봉극을 하고 계십니까? 윤도원 전무였어요. 문간에 서서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죠.
도원아,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설마 그 가정부의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전무는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증거가 있어. 증거요? 뭔가요? 회장님이 상자를 열어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전무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이런 것들로 저를 모함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무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바라봤어요. 엘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건 사실이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끓어올랐어요. 언니가 피해망상이라고요? 언니, 전무가 비웃었어요. 정말 재미있네요. 가정부가 갑자기 우리 집 딸이라고 주장하다니. 도원아, 그만해. 회장님이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전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돈을 노리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라임이가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라임이가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임아, 괜찮다. 할아버지가 해결할게. 은자 이모, 왜 울고 있어요? 라임이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또 눈물이 났죠. 라임아, 이모가 사실은. 뭐요? 제가 말하려는 순간 전무가 끼어들었어요. 라임아, 이 아주머니가 이상한 얘기하고 있구나. 너는 방에 가서 공부해. 싫어요. 은자 이모가 우는데 어떻게 가요? 라임이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라임아, 이모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은자 씨, 여사님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괜찮아요, 여사님. 라임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라임이와 눈을 맞추고 천천히 말했어요. 라임아, 이모는 사실 너의 진짜 가족이야. 가족이요? 응, 너의 엄마. 엘리 이모는 내 언니였어. 그러니까 너는 내 조카인 거야. 라임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이모는 진짜 내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야. 라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좋아요. 저는 항상 은자 이모가 진짜 가족 같았어요. 그런 우리를 보던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지겹군요. 이런 감상적인 연극은.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회장님, 여사님, 저, 그리고 라임이까지. 전무는 바쁜 일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았죠. 회장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은자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라임이의 친구 모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그럼 은자 이모를 뭐라고 불러야 해요? 그냥 이모라고 부르렴. 아니면 고모라고 해도 되고. 라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고모.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감사가 들어왔어요. 윤도원 전무가 요청한 거라고 했죠. 회장님께서 최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다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제게도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했어요. 김은자 씨죠? 저희는 사설탐 정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최근에 윤 회장 댁에서 사기 사건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저는 당황했어요. 사기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집안의 지위가 바뀌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신 적은 없나요?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모두 제가 돈을 노리고 가족 행세를 한다는 뉘앙스였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회장님,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 나도 들었다. 도원이가 뒤에서 작업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자. 하지만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는데 담당 형사가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윤도원 씨요? 그분이 며칠 전에 먼저 신고를 하고 가셨는데요. 신고요? 네, 가정부가 거짓 신분을 사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우리는 당황했어요. 전무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 거였어요. 형사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형사는 시큰둥했어요. 증거라고 하시는 것들이 글쎄요. 조작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전무가 이미 모든 걸 뒤집어 씌워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임이가 울고 있었어요. 고모, 도원 삼촌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고모가 나쁜 사람이래요. 우리 집 돈을 훔치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라임아, 그건 거짓말이야. 고모는, 저는 고모를 믿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돈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반지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반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댁 맞나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어쩐지 낯이 익었어요. 저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마포구 고아원에서 일했던 고아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은영이와 은자를 아시나요? 김미순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돌봐주셨던 분이에요. 선생님, 저는 달려가서 선생님을 안았어요. 은자야, 정말 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선생님,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신문에 났더라고. 재벌가 상속녀 찾기, 뭐 이런 기사. 사진을 보니까 우리 은자가 아닌가 싶어서. 선생님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사실 너희들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어.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지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너희 부모님 얘기야.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을 아세요? 아니, 직접 알지는 못하고. 하지만 너희가 고아원에 온 경위를 알고 있어. 선생님이 파일을 펼쳤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1975년 교통사고. 부부 사망, 딸 2명 생존. 기사 제목이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은영이가 5살, 너는 갓 태어났었지. 그럼 우리가 진짜 자매가 맞나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이것도 있어. 선생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너희 부모님이 남긴 유품 목록이야. 여기 보면 은반지 하나, 이니셜 이 새겨짐. 제가 끼고 있는 바로 그 반지였어요. 이 반지는 원래 너희 어머니 것이었어. 사고 당시 은영이가 쥐고 있었다고 했지. 회장님과 여사님이 옆에서 듣고 계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그럼 이 아이가 정말로. 네, 확실합니다. 은자는 분명히 은영이의 동생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도원 전무가 들어왔어요. 무슨 파티라도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고아원에서. 아, 그 여자가 부른 가짜 증인이군요. 전무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돈만 주면 무슨 증언이든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선생님이 화를 내셨어요. 뭐라고요? 가짜 증인이라니.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 서류들이 진짜라는 걸. 이건 공식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이면 왜 지금까지 숨겨뒀죠? 왜 하필 지금 나타나는 거죠? 전무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도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숨긴 게 아닙니다. 고아원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사자가 성인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요? 네, 상속이나 가족 확인 같은 경우에요. 전무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당신, 혹시 윤도원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당신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어요. 선생님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1995년 고아원 자원봉사자 윤도원. 문제 행동으로 인해 출입금지 처분.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은영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선생님의 증언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었어요. 은영이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윤도원 씨가 괴롭혔어요. 자원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와서는 은영이만 유독 신경 쓰면서 어떤 식으로요?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선물을 주려고 하고 혼자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은영이가 싫어한다고 해도 계속 따라다녔죠. 전무가 소리쳤어요. 그건 순수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뻐서. 예뻐서요? 선생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12살 아이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그냥 결국 은영이가 입양을 서둘러 간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원아, 내가 그때부터 아버지,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은영이가 입양 간 후에도 계속 연락하려고 했죠. 고아원에 전화해서 은영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그건 안부가 궁금해서. 18년 동안이나요? 결혼한 후에도요? 전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때 라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원 삼촌, 엄마를 괴롭혔어요? 전무가 라임이를 보더니 급히 말했어요. 라임아, 그건 오해야. 삼촌은 내 엄마를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이 그런 건가요? 무서워서 숨어야 하는 게 사랑인가요? 라임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엄마가 왜 그 방에서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라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모, 엄마가 정말 무서웠겠어요. 저는 라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 고모가 있으니까. 그때 여사님이 일어서셨어요. 도원,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내가 한 일들을 알고 보니 더 이상 내가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구나. 회장님도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헌, 회사에서도 모든 직책을 박탈한다. 그리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다. 전무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김은자,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아니에요. 진실이 모든 걸 바로잡은 거예요. 전무는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소리치면서요. 몇 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정리됐어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죠. 저와 엘리 언니가 자매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그리고 라임이와 제가 고모와 조카 관계라는 것도요. 윤도원 전무는 스토킹, 감금, 위협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요. 선생님의 증언과 엘리 언니가 남긴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죠.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윤 회장님이 정식으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은자야, 이제 내가 라임이의 공식 보호자가 되어다오. 제가요? 그래, 라임이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에게도. 라임이도 너무 좋아했어요. 고모, 이제 정말로 가족이네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저는 제 방을 라임이 방 옆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먼지만 쌓였던 첼로를 다시 꺼냈죠. 고모, 같이 연주해요. 그래, 같이 하자. 우리는 함께 첼로를 연주했어요. 엘리 언니가 좋아했던 곡들을요. 연주하는 동안 저는 언니를 느낄 수 있었어요. 라이미를 통해, 음악을 통해 언니가 살아있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라이미가 물어봤어요. 고모,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1년이 지났어요. 라이미는 이제 제법 훌륭한 첼리스트가 됐어요. 학교에서도 음악 특기생으로 인정받았죠. 저는 라이미를 키우면서 동시에 작은 음악 학원을 차렸어요. 고아원 출신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 주는 곳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라이미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너에게도 분명히 재능이 있어.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이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색깔들을요. 어느 날 라이미가 제게 말했어요. 고모, 이제 반지를 제게 주세요. 왜? 고모가 충분히 길을 찾았잖아요. 이제 제가 찾을 차례예요. 내가 찾을 길이 뭔데? 엄마요. 저는 엄마를 찾고 싶어요. 라이미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라이미는 생각보다 현실적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흔적을 찾고 싶어요. 라이마, 고모가 저를 찾은 것처럼 저도 엄마의 마지막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엘리 언니를 찾는 여행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곳은 오스트리아 빈이었어요. 음악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빈에 도착해서 여러 곳을 수소문했어요. 음악학교, 병원, 경찰서. 마침내 작은 단서를 찾았어요. 한 수녀원에서 일하던 기록이 있었거든요. 엘리 김? 아, 그 아가씨. 참 착한 아이였는데. 수녀님이 우리를 묘지로 안내해 주셨어요. 작은 묘비에 엘리 킴 1975년에서 2010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라이미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엄마, 안녕하세요. 저 라이미예요. 라이미가 묘비 앞에 앉아서 첼로를 연주했어요. 엘리 언니가 가장 좋아했던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요. 연주가 끝나고 라이미가 말했어요. 고모, 이제 반지를 여기 놔도 될까요? 왜? 엄마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라이마. 이 반지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해. 왜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들의 시작. 라이미가 웃었어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며 끼어요. 슬플 때는 고모가, 기쁠 때는 제가. 좋은 생각이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라이미에게 물어봤어요. 라이마, 후회하지 않니? 진실을 알게 된 걸?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 이제 엄마를 제대로 그리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모도 있고. 라이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연주회를 열었어요. 회장님과 여사님도 참석하시고
때로는 선생님과 제 학원 아이들도 함께 했죠. 그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은자야, 내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단다. 회장님이 신문을 보여주셨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음악으로 이어진 운명의 이야기. 기사를 읽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은자 씨이신가요? 저는 은영이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시죠? 저는 25년 전에 은영이와 연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라고 하는데 제 손이 떨렸어요. 라임이 아버지신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은영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이를 낳았다고. 저는 라임이를 불렀어요. 라임아, 너에게 중요한 전화야. 라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라임이에게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요. 아빠, 정말 제 아빠인가요? 그럴 것 같구나. 내 엄마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은영이가 맞더라. 박준호 씨는 오스트리아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엘리 언니와 만난 것도 음악을 통해서였고요. 은영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던 거군요. 박준호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DNA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확실했죠. 라이미의 친아버지가 맞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새로운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박준호 씨도 함께였죠. 라임아, 어떻게 생각하니? 신기해요. 그런데 좀 어색해요. 라임이의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당연해. 시간이 필요한 거야. 박준호 씨가 이해해 주셨어요. 천천히 알아가자. 아빠도 라임이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그렇게 우리 가족은 또 한 명이 늘었어요. 라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라임 양, 오스트리아 음대에서 장학생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라임이의 첼로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하지만 라임이는 고민이 많았어요. 고모, 저 혼자 외국에 가도 될까요? 내가 원한다면 가야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하지만 고모와 떨어지기 싫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라임이를 보내고 싶으면서도 아쉬웠거든요. 그때 박준호 씨가 제안했어요. 그럼 내가 오스트리아에 함께 가면 어떨까? 라임이도 돌보고 너희도 가끔 놀러 올 수 있고. 정말요? 응, 나도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가능해. 결국 라임이는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요. 공항에서 작별할 때 라임이가 반지를 제게 건넸어요. 고모, 이건 고모가 가지고 계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돌아와야 해. 네, 약속해요. 라임이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할 일이 있었죠. 음악학원은 점점 커져서 이제 1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고아원 출신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죠. 선생님, 저희도 라임이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들도 각자의 꿈이 있잖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랑으로 연결된 모든 관계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3년 후 라임이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꿈을 안고서요. 고모, 저 이번에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국제 청소년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한 거였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라임이는
이제 당당한 음악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고모, 저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고 싶어요. 정말? 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라이미의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언론까지요. 음악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을 전하는 언어예요. 라이미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저도 한때 혼자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음악을 통해 가족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어 가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라이미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라이미가 제게 말했어요. 고모, 이제 반지의 의미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예전에는 잃어버린 걸 찾는 열쇠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걸 만드는 도구 같아요. 무슨 뜻이야? 고모가 만든 음악학원, 제가 배운 음악, 아빠와의 관계. 이 모든 게 반지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라이미의 말이 맞았어요. 반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라이미가 돌아온 후 몇 달 뒤 음악학원에 특별한 아이가 왔어요. 선생님, 이 아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데려온 7살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민준이었죠. 안녕, 민준아.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첼로 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눈이 반짝였어요. 민준아, 이 소리 좋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해볼까? 그날부터 민준이는 매일 학원에 왔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첼로에는 특별한 재능을 보였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도 라임이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너에게도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어. 진짜요? 응, 선생님이 보장해.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생겼어요. 민준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라임이와 상의했을 때 라임이도 기뻐했어요. 고모,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동생이 생기는 거네요.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회장님과 여사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민준아,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민준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반지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요. 5년이 더 흘렀어요. 민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첼로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라이미는 프로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학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음악학원도 이제 전국에서 알아주는 곳이 되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졌죠. 은자 선생님,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요? 네, 선생님과 라임이 양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해요. 반지로 시작된 가족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사생활이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라임이가 설득했어요. 고모,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 네, 저희처럼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다큐멘터리 촬영에 응하기로 했어요. 촬영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송이 나간 후 학원으로 수많은 연락이 왔거든요. 선생님, 저도 가족을 찾고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도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처럼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가족 찾기 프로젝트였죠. 음악을 통해 헤어진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 성공 사례는 50대 여성과 그녀의 어머니였어요. 6.25 전쟁 때 헤어진 모녀가 70년 만에 재회한 거였어요. 딸이 부르는 어머니의 자장가가 단서가 되었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시죠?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그 장면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라임이가 20살이 되던 해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수석 첼리스트 오디션 기회를 준 거였어요. 고모, 저 도전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하지만 라임이는 고민이 있었어요. 합격하면 오스트리아에서 살아야 해요. 그럼 고모와 민준이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라임아, 너의 꿈이 더 중요해. 우리는 항상 응원할 거야. 민준이도 누나를 응원했어요. 누나 꼭 해봐. 나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 결국 라임이는 오디션을 보러 떠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합격했어요.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에서 인정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라이미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죄송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왜?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고모,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뭔데? 고모와 함께 하는 일이요. 이 학원, 가족 찾기 프로젝트. 이게 제 진짜 꿈인 것 같아요. 라이미는 결국 빈 피라모닉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대신 새로운 계획을 세웠죠. 고모, 우리 음악학원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줘요. 정말? 네, 그리고 저도 정식으로 이사로 참여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은자라임 음악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이 반지를 재단에 기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반지는 저희 가족의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더 많은 가족들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지는 재단 로비에 전시되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런 문구가 적혔죠.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후, 민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첼로 전공으로 음대에 다니고 있죠. 엄마, 저도 졸업하면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저도 엄마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이미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딸의 이름은 은영이에요. 엘리 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고모, 은영이가 커서 첼로를 배우고 싶어 하면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작은 은영이가 제 손가락을 꼭 잡을 때마다 신기했어요. 이 작은 손이 언젠가 첼로를 잡게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회장님과 여사님은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을 가지죠. 박준호 씨도 한국에 정착해서 저희와 함께 재단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윤도원 전무는 감옥에서 나온 후 조용히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저희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하죠. 저는 용서했어요. 미움을 간직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어느 날 라이미가 물어봤어요. 고모,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후회요? 딸을 잃어버린 일은 여전히 아프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도 없었을 테니까. 너와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민준이도 은영이도 없었을 거야. 맞네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음악학원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5살 여자아이인데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살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 첼로는 어려워요? 아니야, 어렵지 않아. 마음만 있으면 돼.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선생님이 도와줄게. 아이가 처음으로 첼로를 만졌을 때의 표정을 보며 생각했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 아이도 언젠가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가족을 찾게 될 거라는 걸요. 여러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계신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지 하나에서 시작된 저희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작은 단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서들을 놓치지 마세요. 용기 내서 한 발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찾기 이야기, 꿈을 이룬 이야기, 포기하지 않았던 경험들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곧 또 만나요.